당신이 히틀러를 만났다면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1938년으로 떠나봅시다. 아도프 히틀러가 체코슬라바키아를 침략하겠다는 호전적인 언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수수께끼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와중에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히틀러를 제대로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소련의 스탈린도 히틀러를 만난 적이 없었죠. 만약 독일이 체코슬라바키아를 침공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세계대전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영국의 총리 네임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의중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체인벌린은 히틀러를 직접 만나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플랜 G라는 작전이었는데요. 9월 15일 히틀러의 휴양소에서 체인벌린과 히틀러가 만났습니다. 히틀러는 체코슬라바키아의 주데텔란트 지역을 차지할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원하는 땅이 그게 전부인지 체인벌린이 물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렇다고 답했죠. 체인벌린은 오랫동안 빤히 히틀러를 쳐다보고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표로 삼은 일정 수준의 신뢰를 확립했고 내 편에서 보자면 그는 냉정하고 비정한 면도 있었지만 일단 약속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그의 얼굴에서 확인했어. 1년 후 히틀러는 약속과 달리 더 넓은 땅을 원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의도를 오독했고 히틀러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벌인 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이 저지른 커다란 실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사실 체인벌린은 히틀러와 2차례 더 만났지만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양손으로 악수해준 것에 의미를 부여할 뿐이었죠. 체인벌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직접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진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방해가 된다. 말콤 글래드웰은 타인의 해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모은 정보가 특출하게 소중하다고 믿는다. 당신은 우선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절대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직원을 보지 않고서는 채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모은 추가적인 정보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히틀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판단했습니다. 처칠은 히틀러가 악한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에 관한 글만 읽었을 뿐이었죠. 자,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뉴욕의 법정으로 가봅시다. 판사가 피의자의 보석을 심사합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판 기일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뉴욕 법정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5만 명 중 40만 명에게 석방을 허락했는데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버드의 컴퓨터 과학자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판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게 한 거죠.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보면서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피의자의 말을 직접 들으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서류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서 판단을 내렸죠. 결과는 인공지능의 압승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뽑은 사람들은 판사가 뽑은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5% 낮았습니다. 이는 체인벌린의 사례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낯선 이를 직접 만나면 만나지 않는 것보다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낯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까요? 타인의 해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기본값 이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그것이 진실인 것을 잘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할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오독하지 않죠. 반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진실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증거를 모은 뒤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믿고 봅니다. 상대가 진실을 이야기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해명되지 않을 때야 믿는 것을 멈춥니다. 현실 세계에서 거짓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거짓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즉 당신이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다면 진실 기본값을 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단 거짓말을 간파해야 하는 상황이나 눈앞의 사람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면 기본값을 모른다로 바꿔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투명성 가정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표정에서 절절히 느껴지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표정과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가 60명의 실험 참가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놀람 점수를 10점 만점에 8.1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표정에서 놀람이 드러났을 거라 평가했죠. 하지만 17%의 사람만 전통적인 놀람 표정을 지었고 나머지는 무표정, 살짝 놀란 표정, 다른 감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찌푸린 표정 등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차이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 분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신호가 아니라 잡음으로 작용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죠. 판사보다 인공지능이 보석 결정에서 더 윤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정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긴다. 낯선 일을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린다.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이하니까. 하지만 낯선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낯선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법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복잡한 사람인 것처럼 상대도 한 문장으로 판단 내리기에는 복잡한 사람이니까요. 낯선 사람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서 시작해보세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